좀 정리를 하자면 무라야마가 조선 체류시에 관여한 영화 고향 이야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한 이응수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무라야마에 대한 좀 극단적인 부정이나 긍정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가 남긴 당시를 소재로 한 소설들, 명희나 일본인들 이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또 전후의 그 자신의 회상들에 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실제 연극인, 영화인으로서 무라야마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좀 간과되거나 왜소화되거나 단순화되고 맙니다. 네, 무라야마의 조선 체제라는 이 희소한 역사가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될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죠. 네, 무라야마는 자신의 조선행을 사실 소설 일본인들이나 자신의 양력에서 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인용한 이 회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인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촉탁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총독부의 꼭두각시지만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시종일관. 하지만 연극 평론가 칸 다카유키가 신랄하게 비꼬았듯이 같은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 망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일부 선행론에서는 이런 망명이라든지 내적 망명 이라는 무라야마의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라야마가 조선에 건너간 것은 소위 식민지 말기 이 전쟁 협력의 강요가 정말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고, 그가 조선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게도 당시 국민연극 운동의 범위 안에 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어극, 당시 이제 일본어로 연극도 이제 일본어로 할 것이 강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어극의 각본 심사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지만 늘 조선 연극을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했던 무라야마에게 이때 이 체류는 큰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라야마는 의욕적으로 조선의 연극에 접하면서 나름의 평론 활동도 이어갑니다. 다만 이제 선행론들이 일부 선행론이 아니하게 판단하듯이 그것이 전쟁 협력에 대한 저항의 수행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정대성이나 이준석의 선행론에서는 무라야마가 시국 편승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들어서 이것이 마치 어떤 용감한 전쟁 협력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만 이 평론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국 편승이라는 것이 전쟁 협력 자체가 아닌 전쟁 협력을 할 때 심파조의 감상으로서 협력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의 의미라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선행론의 과대평가와는 달리 무라야마는 당시의 전쟁 협력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연극을 이어가고자 했던 연극인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도 이제 그러한 연극의 의지를 잃지 않고 일본의 신극 배우들을 불러가지고 일본에서 극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본인이. 네, 이때 파트너가 된 것이 이 와카쿠사 흥행회사, 한국에서 이 당시 약초라고 이제 많이 불렸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하고 손을 잡고 일본인 극단도 만들고 또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오페라 춘향전 그것도 제작을 하려고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에 이 와카쿠사 도호 극장이라는 이게 해방 후의 수도 극장이고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스카라 극장입니다. 이게 스카라 극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어서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당시 와카쿠사하고 무라야마가 배우 초빙과 극단 조직을 위해서 맺었던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무라야마가 자필 서명을 한 원본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두 자료는 무라야마가 자기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정말 좀 꼼꼼한 사람, 자기가 되게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자기 관련 자료를 엄청나게 이 스크랩북을 해놨어요.
이제 심지어 이 조선 시대에 조선 체류시의 스크랩북 번호가 4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십 건의 그 자료가 지금 가나가와 현립 근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공개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유족의 이 허가를 얻어서 방문하면 이 열람을 할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무라야마의 조선 체류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전반이 이처럼 이제 극심한 전쟁 협력기. 근데 그리고 그 후반이 딱 반반씩. 후반이 8.15 이후에 조선 연극의 재건기. 이렇게 양극단에 걸쳐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무라야마도 자신의 이 희소한 경험을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무라야마는 이제 급변하는 조선의 모습에 감탄과 흥분을 느끼면서 이제 조선 연극 재건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참여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활동을, 이때의 활동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이때 이야기를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공연 관련해서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무라야마가 과거 일본에 있을 때 이제 30년대에 도쿄의 동경학생예술자라는 제일조선인 유학생 극단이 있었어요. 그 멤버들이 이제 해방 후에 다시 뭉쳐서 만든 극단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전선과 관계된 활동을 했고요. 사실 전선이라는 극단명 자체가 무라야마의 그 폭력단기라는 희곡이 공연이 될 때 전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창립기념, 이들의 창립기념 공연인 고골의 검찰관을 관여하고 나서 두 번째로 김사량의 호접이라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사실 이 김사량과 이 무라야마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다가 공연이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12월에 이제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일본에 돌아오지 않고 조선에 남을 선택지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에이, 설마라고 이렇게 약간 좀 안 믿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당시 신문 자료를 찾았는데 거기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중간 왼쪽 분 보시면 조선이 천국이던가 패망 일본인 재차 잠입 이런 기사가 있고, 그 밑에 연출가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손가로 개성, 그러니까 손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말 조선에 귀화할 기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던, 심지어는 이렇게 보도가 나고 모두가 이렇게 인식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 기사는 그러한 무라야마의 뻔뻔함을 굉장히 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협력과 사실 무관하지 않았던 이 일본인 무라야마가 해방 후 조선에서 어떠한 입장에 사실 처해 있었을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무라야마와 조선의 이런 접촉면들, 춘향전 공연 이후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초반에 더 간략하게 소개한 어떤 낙가노 같은 지식인과 대조되는 이 무라야마의 특이성을 좀 실감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낙가노에게 어떤 사고에 있어서의 집요함이 있었다면 무라야마에게는 좀 행동 면에서의 집요함이 있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또 수많은 그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또 불가능한 시도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 음, 무라야마가 조선을 그려내는 일, 그것을 이제 멈추지 않았던 것, 멈출 수 없었던 것, 그 기저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무라야마가 조선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한 이 다음과 같은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라야마가 사회주의자 일제검거가 있었던 28년에 가하바타 야스나리가 살고 있는 아타미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동경에서 그런 사회주의자 검거가 있어서. 근데 그때 근처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제 드나드는 선술집에 갔던 일화를 본인이 회상한 부분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선 옷을 입은 아가씨를 봤다. 일본어를 아직 모르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아리랑이나 도라지를 들은 것이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고 일본인에게 심한 대접을 받고 특히 관동 대지진 때 그 같은 대학살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복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죄악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특별한 친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속에는 로맨틱한 게다가 성적인 흡착력마저 느껴진 것이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그 이후의 특별한 애착의 마음, 관심의 기원은 이때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본인과 조선의 시작을 회상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라야마에게 있어서 조선은 정복자로서의 죄악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격렬한 매혹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적인 흡착력까지 동반한 것이었음을 무라야마는 좀 이렇게 듣는 우리를 당황시킬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조선 옷을 입은 여인, 아리랑과 도라지로 대표되는 이러한 엑조틱한 식민지 문화에 매혹된 제국의 지식인, 무라야마와 조선과의 관계에 정치적인 연대뿐이 아니라 이러한 식민지 문화의 매혹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우리는 새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조선인과의 연대를 사고한 여타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예를 들면 나카노와 같은 인물과 무라야마가 분기되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건 부정적인 방향이건 간에요. 가장 극명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무라야마와 조선이라는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지하가 한국에서 이제 김지하가 타계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김지하가 워낙 70년대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일본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당대를 되돌아보는 연구들도 이제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의 접촉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70년대의 일본의 연극계에서 김지하와 그의 마당극, 특히 이제 마당극 문화가 주목을 받았던 일을 무라야마 나카노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주 성긴 아이디어의 단계이긴 한데요. 무라야마하고 나카노가 그리고 일본의 신극, 소위 이제 근대극이 시대적 임무를 다한 1970년대에 김지하를 매개로 출연한 새로운 조선 문화, 네, 그를 바탕으로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아닌 한국 남한의 연극과 일본 연극이 만들어갔을 새로운 연대의 관계성, 새로운 관계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오늘 소개한 무라야마 시대의 연대와 매혹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을 보이는가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잡지 테아트로에 실린 공연 광고인데 이 광고는 마침 무라야마가 자신의 자서전을 연재하는 그 하단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연극의 원작자가 김달수, 박달의 재판이라는 이제 김달수고, 이 김달수는 전후 낙관호와 조선을 이야기할 때 더없이 중요한 매개체인 제일조선인 작가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연극의 광고에는 지금 제가 한국어로도 좀 인용을 써놓은 것처럼 김지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낙관호하고 무라야마하고 김지하가 함께 존재하는 이 컷, 저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운 한 장면이죠.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라야마의 시대 그리고 김지하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의 한류를 매개로 한 새로운 연대의 흐름들이 또 이러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한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그런 문화의 매혹 이 어떤 새 시대의 연대의 장면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것이 20세기 전반 이후의 긴 역사 속에서 이 제국과 식민지 이후의 역사 속에서 조망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